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삼색 정치 토크, 오늘은 삼김 토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남입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혁입니다. 어제도 나오셨던데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여기서 봤죠.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네, 와, 그 출연료 많이 줍니까? 모릅니다. 그런가요? 통장에 꽂혀봐야 아시겠죠. 그러게, 라디오 출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안 줘서 그렇죠. 저희가 항상 미안합니다. 자, 8대 0으로 나왔는데 세 분 다 예상하셨어요? 저는 뭐 8대 0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시종일관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 것 예, 같은데 최고위원님은? 그 법조인들이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기각 판결을 쓰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거기 무슨 논리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각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국가적 손실과 대통령을 그 파면을 함으로써 지켜지는 헌법 수호의 가치 두 개를 이렇게 포편해 봤을 때 파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법조인들은 되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쉽게 오염됐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정치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객관적 법조인들을 취재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그때 당시에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인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그때 당시 상황은 정말 공포에 떨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 2시간 만에 해제된 아무것도 없는 계엄이었고 계몽령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국법 질서라는 것들이 과연 지켜진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성격이 요즘 MBTI T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정문을 그러니까 결정 선고하는 순간에도 뭐 떨림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결정이 되니까 박수는 쳐지던데 김정욱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항상 이제 현안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전 플레이어기 때문에 그래도 수십 년간 일한 이제 판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재판관들이라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들 거라고 확신을 했고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계속했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계속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런 그래요? 시스템 하에서라면. 그래서 미리 이걸 관둔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 혹시 기각되면 진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대통령이 돌아오는 걸 떠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상적인 정치를 하기 어렵다라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고백을 하자면 탄핵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거든요. 박사학위 논문 책을 썼잖아요. 네, 제가 탄핵 갖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 네. 저도 이건 인용 안 할 수 없다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늘어지니까 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죠. 이러다가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늦어진 거예요? 또 추론이 됩니까? 아니, 추론은 뭐 지난번에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다른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길어지긴 했는데 그때와 다른 사정들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대행도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면 대대행 체제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당께서 줄탄핵을 하는 바람에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이 부분도 처리를 안 하고 대통령부터 처리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거기다가 중간에 느닷없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고법 판결이 있었고, 또 엊그제 4월 2일 날은 보궐선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을 고려를 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여기다 어디다 끼워 넣어야지 이게 우리가 뭐 이
다른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다 끝난 다음에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판결 나온 걸 보면 보충 의견이 2개가 있었고 3개인가가 있었고 나머지는 모든 게 다 일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다 위반됐다고 생각하고 중대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지 시기를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뭐 해석입니다. 사실은 네. 정확한 건 모르죠.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저런 다른 일정을 고려해서 대통령 탄핵을 늦췄다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헌재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혔었잖아요. 이 탄핵 처음에 재판을 얘기했죠. 시작하면서 뭐 감사원이나 검사 탄핵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거 뭐 청건보다 대통령 탄핵 한 건이 더 중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인 건 뭔가 틀림없는데. 의미심장한 다른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그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 보충 의견이 3개가 나왔죠. 정영식 재판관이 일사부재위와 관련해서 그 탄핵 소추의 발의 숫자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이른바 그 형사소송법의 강화된 전문 법칙에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좀 완화해도 되느냐와 관련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 것이 드러났었는데 그런 그 증거 법칙과 관련해서 조금 절차의 지연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이렇게 생각보다 20일 이상 선고가 늦어졌느냐. 아니 명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증거 법칙, 전문 법칙을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탄핵 재판은 형사소송법의 그 절차나 이런 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강화된 전문 법칙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냐를 놓고 시간은 걸린 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과연 그러니까 법리 논쟁이었느냐 100% 이유가 약간 그 지연을 일부러 좀 시킨 측면도 있지 않나. 일부 일부 재판관에서 이 문제를 핑계로 좀 절차를 지연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최소한의 이유는 의리 뭐예요? 차원에서. 예. 최소한의 의리 이 차원에서. 의리 차원에서 에이, 무슨 의리 차원에서 의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두 분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뭐 두 분의 의견이 달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다르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한 분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의도적으로 선고 시기를 뒤로 미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법률적으로야 이 뭐 증거법칙 부분 때문에 논의를 했을 것 같아요. 법조인이라면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되게 관심 있는 사항이긴 하죠. 왜냐하면 내란죄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의 증거 채택과 또 사실관계 인정하고 헌법 그 탄핵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 달라져 버리면 나중에 내란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판사 출신들로서 보면 고민이 됐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40일이나 걸릴 일은 아니거든요. 그다음 제가 알기로는 인용 기각 각하를 가능성을 두고 연구관들이 결정문을 각각 3가지 버전을 써갖고 올린 거는 꽤 된 일이에요 이미.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을 택한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이 많이 갈려져 있는 현 상황을 보고 의도적으로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가 아니었나 싶고요. 뭐 특정 보수 재판관들이
뭐 보수 세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역할은 했다. 끌었다. 저는 이것도 그냥 추측일 뿐인 것 같고. 근데 하여튼 결정문 114페이지 쭉 보는데 특별히 판사들끼리 재판관들끼리 막 고민하고 싸웠을 것 같은 부분들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그 비상계엄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라는 분들은 다 정치적인 그 이유로 임명이 된 분들이에요.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원장에 의해서, 그리고 여야 국회에 의해서. 그 헌법재판은 정치재판이라고들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정치재판이라더라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 질서 하에서 정치다라는 것들을 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다른 의견들,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고 임명권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침해되면 안 되고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이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22분 동안에 읽었던 그 짧은 그 글들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치학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리고 우리 그 법조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조갑재 선배님이 얘기했던 대로 어찌 보면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영국의 마그나 칼타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어저께 했습니다. 잘 쓰셨어요. 그 우리 저 의장님 보시기에 그 어느 대목에서 확 꽂혔어요. 못 고쳤다기보다는 아니 사실은 그 헌재 정도 되면 그 정도 수준의 결정문은 내줘야죠. 그거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그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부분이 제일 관심이 있었냐면 이른바 탄핵 재판의 5대 쟁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적법성, 네, 뭐 네, 포고령 위헌성 하는데 딴 거는 다 뭐 당연히 인정해요. 네. 근데 그 법관과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이게 8대 0이 나올 거냐 사실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할 거냐 그리고 혹시라도 달리 보는 소수 의견이 있을 거냐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역시 헌재 재판관들이 머리가 좋긴 좋아요. 그래요? 예, 이게 다들 5대 쟁점의 법관 정치인 체포 시도로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위치 추적으로 싹 바꿨더라고. 그래서 8대 0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 대목이 꽂혔구나. 예. 유심히 요거- 본 게 아니 그거구나. 그러니까 위치 추적을 시도했다로 바꾸니까 이게 8대 0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표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5대 쟁점에 대해서 8명의 재판관 40대 0이라고 이제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 결국에 40대 0을 58이 40이 만든 거죠. 이게 체포 시도를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위치 추적으로 바꾸니까 뭐 이론이 없는 거죠. 김한기 의원님은 어느 대목에 아니 주목하셨어요? 저는 뭐 이 결정문 자체는 뭐 예상했던 거고 원칙을 그대로 다 설명하는 거라서 뭐 명문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어제 주목했던 건 그리고 나서 바로 대통령실에 대통령 봉황기가 내려가는 장면. 그다음 지금도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작동 안 하거든요. 시스템 점검이라고 나와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제부터 그렇게 어제부터?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흔적을 지우려는 게 이게 대통령실하고 에서도 바로 시작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뭐 수용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당연히 의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어제 놀랐던 건 양당 의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데 국민의힘 의총이 먼저 끝나고 나오시면서 우르르 만나게 됐는데 국힘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놀랐어요. 이게 정치인들도 여야 싸움으로 이거를 보고 있구나. 저는 처음부터 이 정도면은 이게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정치인들 자체도 자기네가 졌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거는 큰 문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 저희한테 예의를 갖추려고 축하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겠다. 저는 나름 어제 그 축하가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알겠습니다. 김정희 최고위원님은 뭐 워낙 명문장이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아끼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두 분 법조인들은 그렇게 높이 저처럼 높이 평가하지는 않으신 것 저는 같아요. 높이 워낙 평가해요. 명문들을 많이 네. 봐서.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 사법부가 입법부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아주 준엄한 질타를 한 양쪽 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당신은. 그러나 그 국회는 그리고 또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국회하고 비청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된다. 피청구인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또 그 선거 2년 뒤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당신이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표를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래 놓고서 이것을 계엄을 선포해서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 44년 전 계엄을 또 재현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는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대통령이 위반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쭉 보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고 여야가 어떻게 서로 대화와 타협, 절제, 관용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좋은 문장이었다. 네, 저도 설득력 있었다 이렇게. 저도 김정혁 최고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이 꼭 새겨야 될 진짜 자주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한 가지만 그 딱 결론이 이제 83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딱 제목이 다른 얘기 없이 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이랑 더 이상 설명 없이 딱 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나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원문에 네. 대통령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 네. 그러니까 22대 총선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딱 못을 네, 박아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권한 대행이 읽은 요지에는 이런 표현은 안 나오는데 원문은 더 분명하고 딱 부러지게 정리를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디다. 한번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국정마비나 부정선거 의혹은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그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은 지극히 상식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고 그게 국민의 상식이에요. 사실은 우리 김한기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가 갈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식이 안 통하는 그 그룹이 꽤 있다는 게 그게 충격이죠. 사실은 이걸 갖고 뭐 계몽령이다 뭐 온갖 주장들이 다 나왔는데 그리고 어제 헌재 결정 이후에도 피청구인 측 변호사들의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비상식도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의 뭐 행위에 대한 면피 아니에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발언이라기보다는. 다 뭐 일종의 복잡한 사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은데. 아니
좀 그 속된 표현을 쓰면 다 자기 장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와중에. 지금 그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저는 그 이번에 윤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는 변호인들을 그런 분들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옴으로 해서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거 범죄를 자백을 하고 있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포고령 제가 받았는데 좀 이상했지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선관이 내가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판사라면 좀 범죄 자백이네 이런 느낌을 받았겠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그냥 변호인들이 뭐 이렇게 쭉 변론을 했다면 아마 그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기 고백 같은 그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변호인을 진두지휘해 갖고 본인이 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어떻게 이러는 걸 보면서 저거 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변호인들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 논리를 제대로 구성하지도 못했고 끝난 다음에 발표한 거 우리 김영남 의원님 전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대통령실 얘기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대통령실 얘기는 사과는 안 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단은 선거 결과 그러니까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변호인을 진짜 잘못 썼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네. 123자라고 그러더만요. 네. 12월 3일 날 개엄했는데 글자 수도 123자라 그래서 1, 2, 3이 맞더만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그만하면 돼요. 조금 미흡해요. 미흡하죠. 사실은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개전의 정이 안 보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래요? 네. 그전에 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차분해지고 톤이 낮아진 것 같은데. 아니 헌재 결정에 의해서 파면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도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앞으로 형사 재판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형사 재판을 임하는 자세도 비슷할 것 같아요. 본인의 저런 식으로?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되도록이면 다 부인하고 밑에 떠넘기고 이런 자세가 형사 재판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의장님 보시기에 윤 전 대통령이죠. 이제 전자 붙여야 되는데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대선 중에는? 대선 중에도 본인이 나가서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국힘의 내부 경선이 항상 한참 치열하게 이어지는데 본인이 보태주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풀어준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불구속 상태라는 게. 김용남 의원님은 저희 당에 와서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당 지지자들이 딱 원하는 말씀을 그런 걸 당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상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과문 보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면서 사과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던 게 일반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딱 제한적인 분이고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결국 본인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사람한테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헌재 결정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승복의 대상도 아니고 물론 이제 헌재 결정 따르지 않고 재판관 임명 안 한 한덕수, 최상목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리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내란죄 사건이 있고 본인이 아끼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서 언제든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검찰은 여론을 볼 거거든요.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측은지심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검찰도 조심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정치제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결국 정치적 분란에 또 본인이 그 한복판에 쓰게 된다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아무리 대선 과정 중이라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본인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판결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느꼈을 것은 두 가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분노. 나를 감히 나를 잘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분노감을 느꼈겠죠. 또 하나는 공포. 야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나뿐만이 아니고 야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김건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좀 대립되는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공포가 결국은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노 때문에 그 내가 나를 지지하는 내가 지명을 해서 우리 후보를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찾아왔을 때 두 분한테 다음에 차기 정권 뭐 창출을 잘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요, 다 아시다시피 그 집권당에서 차기 후보가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를 안 하고 후보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탄핵당한 대통령으로부터 손을 들어서 이 사람 뽑아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을 뽑아줘?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이 사람 떨어뜨리려면 나 누구 지지해 라면 그것은 나 이 사람 떨어뜨려줘 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되지도 않을 거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닥쳐올 그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본인이 뭘로 감당합니까? 그 공포가 더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내가 그 정상 참작이라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상 참작이라도 받고 다음 정권 들어섰을 때 어떻게 잘해서 사면이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여기서 내가 나서서 아마 그 부인부터 막을 거예요. 여보 당신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거리 현장에 나온다. 어제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비극 또 재현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별 얘기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 정광훈 목사가 폭력 사태는 하지 맙시다. 그 소년보 목사 5일날 했던 집회 우리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예측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그래.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워낙 틀렸기 그렇게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2023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사람 때문에 생긴 보궐에 그 사람을 공천했겠어요? 결자해지. 그러니까 우리 다 반대했지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사실상 원희룡 후보를 당대표로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상식에서 판단하면 항상 예측이 틀려요. 근데 어제 그 당 지도부 두 분 찾아갔잖아요.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를 들면 대선 때까지 좀 조용히 계십시오. 우리 선거 치러야 됩니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뭐 그 대개의 관계가 저도 뭐 몇 번 용산에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대통령이 다 얘기하시니까 어제도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뭐 잘 보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을 것이고 대통령도 보면은 이제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2025년 4월 4일 11시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도 이제는 이분들한테 의존을 해야 될 판인데 뭐 그렇게 큰 소리 치지는 못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에서 그냥 작별 인사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찾아가긴 했었어야 하나요? 그거는 뭐 도리상으로는 왜냐하면 두 분은 다 그 한 사람은 대학교 선배로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사이고 또 한 사람은 이른바 친윤의 핵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뭐 가서 뭐 세이 굿바이 하는 것까지도 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하는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요. 지도부에서 원해서 어제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빨리 끊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손절? 여기서 우리는 역할을 다 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손절하는 예의를 갖추는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지지자들한테도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을 하자, 대선 준비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 빨리 정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당신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예?
선언한 거네요. 근데 빨리는 아니죠. 사실은 진작에 끊어냈어야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두 지도부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정치적인 세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뭐 자기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지지하는 뭐 어떤 그 강력한 그룹이라든지 어떤 팬덤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끊어낼 만한 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강성 지지층에 좀 끌려다닌 측면이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보기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작에 끊어낼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힘이 없다 보니까 못한 거죠. 그거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국힘이 더 힘들어졌어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 내지는 동조하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스탠스가 이어졌기 때문에 국힘이 훨씬 힘들어졌고 그 결과가 확인된 게 4월 2일 재보궐선거죠. 누가 뭐래도 선거 결과는 민심의 바로미터예요.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민심의 국힘의 대변인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냐라는 좀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럼 여론조사를 바로미터로 삼아야 돼요? 뭘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국힘은 너무 힘들어졌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중간 광고 듣고 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삼김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거 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뭔가 좀 이제 뭐 좀 쉽게 표현하면 양쪽이 좀 갈랐을 것 같다. 국민의힘도 대선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강성 지지층은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분들 목소리는 여전히 좀 나올 텐데 그거를 좀 제어할 수 있을까요? 당에서? 그 우리 당이 그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죠.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비상계엄을 실시함으로 해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라고 명백히 얘기를 8명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했어요. 근데 강성 지지층은 거기에 반대한 사람을 배반자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을 그것을 계몽령이다. 뭐 우리를 일깨워준 계몽령이다. 뭐 우리가 언제부터 무지몽매한 국민이었다고 그렇게 그걸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을 배신자다. 뭐 우리가 조폭 집단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계속 견지를 하면 우리 당은 망할 게 분명합니다.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요. 이제 영남도 무너지고 있구나. 거제에서 거의 20%포인트 가까운 한 번도 져본 적이 딱 한 번 졌어요. 지방자치제 실시된 이래로. 근데 거기서 20%포인트 가까이 졌죠. 부산교육감 보수 후보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분들도 느낄 거예요. 이제 우리가 80석 뭐 이걸로 버티자. 영남 자민련으로 가면 된다. 영남 자민련? 영남은 안전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수도권에 뭐 이라든가 중부권이라든가 이런데 그 세를 확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권력 잡고 우리끼리 공천 주고받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던 그 유화적이고 소화적인 사고방식이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장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큰 문제인데 아마 대통령 탄핵 결정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선거 이런 것들이 큰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아마 최소한의 합리성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당원들이라면 이대로 가면 우린 죽는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 의총인가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일부에서는 뭐 탄핵 찬성한 사람들 같이 앉아 있기도 싫다 뭐 이럴 정도로 속아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약간 여진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목소리를 내서 부추길까요? 어제 그 다른 의원들한테 제가 좀 네. 취재를 했거든요. 얘기 들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말이야 그 처음에 탄핵안 통과됐을 정도로 난리가 날 줄 알았어. 근데 사실 얘기한 사람은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만 하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다 조용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신 분들 뭐 김기현 대표 뭐 우리는 패족이 됐으니까 앞으로 뭐 누굴 내지 말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자는 얘기를 전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그리고 무슨 뭐 나 말고 아무 또 나오지 마. 그 의미 아니었나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거기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수호한 게 아니고 지키려고 길거리에 나간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내가 길거리에 나갔다? 그것도 정말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계엄령을 했다고 그러고 또 그 대통령을 감싸며 막 그 했던 분은 그분이 아니라 탄핵이 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뭐 반드시 기각이 될 거라고 그러던 분이 되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이 아니고 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위를 했던 거야. 이런 식의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지배적이 되지 못할 거예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비슷하게 전망하시죠? 아니 그동안 계속 윤석열 수호를 외쳤던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일요일마다 뭐 주말마다 광화문 대로를 다 막아놓고 거기서 집회하면서 꼬박꼬박 헌금도 걷고 할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게 비즈니스니까 그걸 중단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국힘이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 끌려다녔던 게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 황교안 대표 시절부터 그다음 윤석열 그리고 지금의 지도부까지 쭉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려다녔던 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끊어낼 거냐. 제가 보기엔 글쎄요. 지도부의 어떤 아주 굳은 결단이 있기 전에는 쉽지 않을 거요. 그동안 너무 의존해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현재 어제 이제 대행께서 헌법재판소장 대행께서 읽으신 것 중에 야당이 좀 새겨들어야 될 대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정철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국회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다수당이 민주당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이 말은 민주당한테 하는 말 같은데 이 말을 좀 새겨 듣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8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페이지까지. 저는 의원들이 나름 좀 뜨끔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뜨끔해야 정상인데. 헌재가 그냥 마냥 우리 편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문구였고 저는 뭐 꼭 필요한 문구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는 다른 얘기를 할 게 있죠. 사실은 원인이 이거고 저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저희가 또 언제든지 소수당이 될 수 있는 거고 야당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차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헌재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한 얘기 같다. 그래서 어제 탄핵 사건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한덕수 말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날이었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거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탄핵해야 된다. 예. 그리고 어제 실제로 표결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거를 법사위로 넘겨서 사실관계 확인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검사 탄핵 몇 분도 법사위에 보내서 여전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희가 대선 전에 실제로 탄핵을 소추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런 헌재 결정문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런데 일부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래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 표결에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 당이 이 결정문을 이제 자세히 이제 보고 계속 그 대선 과정에서 이 얘기를 저희가 공세를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구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저희가 대선 때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반대로 국민의 여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계속 전광판을 보지 않는 선수 같은 여론을 보지 않은 정치를 했다라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앞으로는 이제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내 제1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갖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60일 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법을 가지고서 뭐 백성들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법에 있는 것 이상으로 권력이 남용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근데 핵심이죠. 예. 지금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대통령은 법에 있다고 계엄을 그냥 강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야당은 법에 있다고 탄핵을 줄탄핵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대로 절제와 자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법에 대해서 다 법조인들이신데 룰 오브 더 로, 그 법의 정신에 따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룰 바이 더 로, 법에 쓰여 있으니까 내가 이 법을 가지고 내가 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 잘못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 건 잘못이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 줄탄핵이라든가 또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그 굉장히 점령군적인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속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법부가 뭐 사법부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준엄한 그런 질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뭐 우리 모두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부분 한마디를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김종영 최고님 좋아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았다라는 건데 아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권한 행사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을 어긴 거니까 하면 됐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는 차원이 다른 그게 거고. 판결문 요지가 이거죠, 예. 사실. 예. 그래서 국회가 이제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우리는 저희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비판은 또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넓게 시야를 갖고 김종인 최고위원한테 비판을 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누구 비판할 처지 아닙니다. 저도 비판받을 처지니까. 네. 그건 사실은 어제 오후 3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제 어제 처리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분들하고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엔 김한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온건파로 좀 분류가 될 것 같고 강경파로 분류되는 분들은 해야 된다. 어제 이걸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건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형법적으로도 이건 이 정도면 직무유기가 되고 뭐 당연히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 돼서 탄핵 사유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정무적으로 하는 게 맞냐. 제가 만약에 무슨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맙시다 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이거 하지 맙시다. 오전에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 오후에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또 통과시킨다. 물론 얄미운 점이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미국 국채 사서 꽤 많이 벌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 달러로 투자해갖고 꽤 많이 벌었어요.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점도 있고 얄미운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6월 3일쯤은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한 것 같아요. 어제. 알겠습니다. 이 현재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어서 후보들 이제 대선에 나오실 후보들 다음 대통령이 되실 분이 좀 새겨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마 다 들으신 내용일 텐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 다음 대통령 꼭 이 책무를 완벽하게 좀 구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부 경선 일정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국민의힘은 아직인가요? 경선 일정이 아마 이제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의총을 해요.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 우리가 우리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측면이 있죠. 그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서 아마 당분간 며칠 동안은 그 예비 주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보니까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 아마 당대표 사퇴하시고 바로 이제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같아요. 정해졌어요? 저희가 어제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 발언으로 오늘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아마 다음 주 초에 사퇴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민주당 한참 앞서서 뛰기 시작하니까 참 걱정이네요. 그래요? 개혁신당 후보가 먼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저기는 뭐 이미 정해져 있죠. 탄핵 되기도 전에 정하셨더라고. 그렇더라고요. 확신을 가진 거지. 그래요?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정치 도의나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좀 당했어요. 그분한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김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개혁신당의 김용남 정책위원장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